비가 내리던 새벽 1시 10분, 강남에 위치한 한성메디컬센터 VIP 병동의 복도는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대리석 바닥 위에 길게 늘어지며 심장 박동기에서 흘러나오는 규칙적인 전자음만이 이 공간에 아직 생명이 남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준호는 그 복도를 걷고 있었다. 초록색 택시 호출 서비스 유니폼은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낮에는 도로 위에서 수십 명의 사람을 태우고 내리며 하루를 버텼고, 밤에는 병원과 집을 오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유니폼 어깨에는 땀과 먼지가 엉겨붙어 있었고, 운동화는 다라미창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오늘 하루만 15건이 호출을 소화했다. 신호등 앞에서 김밥 한 줄을 급히 씹어 삼킨 것이 유일한 식사였다. 그 모든 이유는 하나였다. 지하 1층 보험병동에 누워있는 어머니, 김순자를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뒤 겨우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위태로웠다. 밤마다 갈증을 호소했고 병실에 있는 보온병은 오래전에 비어 있었다. 준호는 간호사에게 물을 부탁하려다 차마 그러지 못했다. 늘 바쁘고 지쳐 보이는 얼굴들이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다. VIP 병동 복도 끝에 있는 정수기를 떠올렸다. 마음속으로 수십 번 망설인 끝에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왔다. 정수기 앞에 서서 컵을 채우려는 순간이었다. 복도 끝, 비상계단 옆에 있는 1702호 병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음도, 코 고는 소리도 아니었다. 숨이 막힌 듯한 억눌린 신음 소리였다. 침대 시트가 거칠게 스치는 소리와 함께 구두 굽이 바닥을 강하게 누르는 둔탁한 마찰음이 이어졌다. 준호의 손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곳은 VIP 병동이었다. 보호자 외에는 출입도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가슴 한복판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부풀어 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1702호 앞에서 멈춰 섰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의 틈이 있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눈을 가져갔다. 그 순간 그의 몸속 피가 얼어붙었다가 곧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병실 안침대 위에는 한성그룹 회장 한미경이 누워 있었다. TV와 신문에서 수없이 보았던 얼굴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흰자위만 보일 정도로 뒤집혀 있었다. 두 손은 허공을 붙잡듯 흔들리며 숨을 쉬지 못해 몸 전체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위에는 한 남자가 올라타 있었다. 이민재였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늘 온화한 미소를 짓던 한성그룹의 차기 사위, 재무총괄 이사. 언론이 사랑하던 젊은 엘리트.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에는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두 손으로 하얀 깃털 베개를 움켜쥔 채 전신에 체중을 실어 한미경의 얼굴 위로 눌러대고 있었다. 왜 이렇게 안 죽어? 제발 좀 죽어. 그의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이성을 잃은 짐승의 숨소리 같았다.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다. 상대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이 병실이 어떤 세계의 중심인지 따질 시간이 없었다. 그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쿵. 준호의 발이 문을 걷어찼다. 단단한 목재 문이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이민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초록색 그림자가 폭풍처럼 덮쳐왔다. 준호는 온몸으로 그를 들이받았다. 노동으로 단련된 체중과 힘이 그대로 충돌했다. 이민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침대 너머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장식장 위에 있던 크리스탈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베개가 떨어졌다.
한미경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기침을 했다. 폐 속으로 공기를 끌어들이려 애쓰는 모습은 처절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고 손은 떨리며 허공을 헤맸다. 준호는 침대 앞에 서서 숨을 헐떡였다. 주먹은 굳게 쥐어 있었고 눈은 이민재를 향해 박혀 있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이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놀랍도록 빠르게 표정이 바뀌었다. 공포에서 계산으로. 그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준호가 한 발 다가가는 순간 이민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팔을 그었다. 피가 즉시 흘러내렸다. 이어 그는 주먹으로 자신의 코를 세게 내리쳤다. 붉은 피가 입술 위로 번졌다. 그 모든 행동은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비명을 질렀다. 강도야. 살려줘요. 사람 죽이려는 강도가 들어왔어요. 준호는 얼어붙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뛰어 들어왔다. 단정한 수트 차림의 한서연이었다. 그 뒤로 2명의 경호원이 따라왔다. 서연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 완벽한 연출이었다. 침대 위에는 숨이 가쁜 어머니, 바닥에는 피투성이가 된 약혼자, 그리고 방 한가운데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낯선 남자가 주먹을 쥔 채 서 있었다. 민재 오빠. 서연은 이민재에게 달려갔다. 그의 피 묻은 손을 붙잡았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왜 이래요? 이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이 어머님을 죽이려고 했어. 내가 막다가 이렇게 됐어. 그의 손가락이 준호를 가리켰다. 서연의 시선이 준호에게 꽂혔다. 차갑고 날카롭고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준호가 말을 잇기도 전에 서연의 손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찰나의 정적. 당신이 감히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단단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변명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호원들이 준호를 붙잡았다. 그의 얼굴이 차가운 바닥에 눌렸다. 입안에 피맛이 번졌다. 준호는 고개를 들고 서연 너머를 보았다. 이민재는 그녀의 어깨 뒤에서 아주 작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준호는 알았다. 이 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시작이었다. 박준호는 차가운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두 팔은 뒤로 꺾였고 경호원의 무릎이 그의 등을 짓누르고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속으로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바닥의 먼지가 함께 들어왔다. 그의 시야 끝에서 한서연의 구두가 보였다. 반짝이는 검은색 하이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경찰 불러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감정이 정리된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미 판단을 끝낸 사람의 말투였다. 이민재는 바닥에 앉은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팔의 상처를 움켜쥐었다. 피가 셔츠 소매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는 일부러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약해 보이는 자세를 유지했다. 서연아, 괜찮아. 나야 다치면 그만인데, 어머님이. 그는 일부러 말을 흐렸다.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곧바로 침대로 다가갔다. 한미경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보호자분,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다시 준호를 향해 말했다. 이 사람 신분 확인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도 조사하고요. 경호원 중 한 명이 준호의 가방을 열었다. 낡은 지갑, 택시 기사증, 어머니의 병원 영수증이 쏟아졌다. 모두 초라했다. 설명이 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택시 기사네요. 그 말 한마디로 방 안의 공기가 정리되는 듯 했다. 설명이 완성된 것이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에요. 제가 본 건? 그만하세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경멸이 섞여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우리 엄마를 구하려고 했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여긴 VIP 병동이에요. 출입도 통제되고 CCTV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왜 이 시간에 이 옷차림으로 여기에 있죠? 준호는 대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너무 초라했다. 물을 뜨러 왔다는 말,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은 이 공간에서 변명이 되지 않았다. 그 사이 경찰이 도착했다. 수갑이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준호는 사실상 체포된 상태였다. 그는 복도를 지나며 환자들과 의료진의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역시 세상 무섭다니까. 요즘 강도 많다더니. 그 말들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은 병원보다 더 차가웠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6시간 가까이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들었다. 물도, 음식도 없었다. 왜 그 방에 들어갔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훔치려던 물건은 뭡니까? 준호는 같은 대답을 수십 번 반복했다.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베개로 숨을 막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믿음이 없었다. 그 옆에는 이민재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중년의 남자였다. 안경 너머로 준호를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여유가 있었다. 박준호 씨. 그가 입을 열었다. 제 의뢰인은 당신을 처벌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준호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대신 선처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상해에 대한 고소도 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왜죠? 당신이 어려운 처지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말을 골랐다. 당신 어머니 병원비도 밀려있고 직업도 불안정하고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을 거라고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입을 막겠다는 뜻이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살인미수는요? 조사관이 책상을 쳤다. 증거가 없습니다. 병실 안 CCTV는 없고 복도 카메라는 사각지대입니다.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그는 말을 흐렸다. 피해자는 당신이 침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새벽이 밝아올 무렵 풀려났다. 불구속 수사였다. 대신 출국 금지와 거주지 제한이 붙었다.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택시 앱 알림이었다. 계정이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사유, 중대한 서비스 약관 위반 및 폭력행위 신고. 준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그것은 단순한 앱이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생계였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집주인이었다. 준호 씨, 방 빼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무서운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 범죄자라면서. 나까지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병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어머니를 어떻게 데려가야 할지 몰랐다. 병원은 더 이상 그들을 붙잡아 두지 않았다. 퇴원 수속은 빠르게 진행됐다. 그날 저녁, 사람들은 강남의 대로변에서 한 장면을 보았다. 비를 맞으며 한 남자가 노모를 업고 걷고 있었다. 낡은 가방 하나와 비닐봉지 몇 개를 들고 있었다. 고장난 오토바이는 길가에 버려져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체온을 느끼며 이를 악물었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김순자는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준호야, 괜히 나 때문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 꽉 안았다.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반짝였다. 그 빛 아래에서 웃고 있을 사람들, 와인을 마시고 있을 사람들, 걱정 없이 잠들 사람들. 그 가운데 준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도시는 진실보다 신분을 먼저 묻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발을 들여놓은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박준호와 김순자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반지하 방으로 들어왔다. 정확히 말하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받아준 곳이었다. 소개비도 보증금도 없다는 말을 듣고 몇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한 끝에 주인이 얼굴 한 번 보고 고개를 끄덕인 곳이었다. 방은 낮에도 어두웠다. 창문은 골목 아래쪽을 향해 있었고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기 쉬웠다. 습한 냄새가 벽에 배어 있었고 곰팡이 자국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바닥에는 오래된 장판이 들떠 있었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눕힐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김순자는 열이 올랐다. 숨이 가빠지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준호는 냉수를 적신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밤을 지새웠다. 약은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중 가장 싼 것만 골라 겨우 샀다. 그마저도 며칠 치뿐이었다. 새벽녘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준호는 밖으로 나왔다. 골목에 빗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텅 비어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이 되자 그는 이를 구하러 나섰다. 택시 앱은 여전히 접속이 차단되어 있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자동 응답만 반복되었다. 그는 배달 플랫폼, 대리운전, 물류 앱을 차례로 설치했다. 그러나 신원 조회 단계에서 하나같이 막혔다. 폭력 사건 연루자라는 표식이 이미 퍼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내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하루에 10번 넘게 들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했다. 새벽부터 일손이 필요한 곳이었다. 신분을 묻지 않고 몸만 있으면 되는 곳, 그는 얼음 상자를 나르는 팀에 합류했다. 첫날부터 어깨에 멍이 들었고 손바닥은 얼음에 갈라졌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았다. 한 상자를 더 나를 때마다 어머니의 약값이 머릿속에서 계산되었다. 점심 무렵 시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몇 명의 남자들이 나타나 작업반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준호에게로 옮겨왔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반장이 준호를 불렀다. 여기까지야. 왜요? 오늘은 문제 있는 사람은 못 써. 반장은 고개를 돌렸다. 준호는 말하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품삯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도 같았다. 건설 현장, 식당 설거지, 폐기물 분류 작업.
어디든 처음에는 받아주었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누군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고 그는 떠나야 했다. 그는 이해했다. 이민재가 손을 뻗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준호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캔을 줍고 있었다. 손에 쥔 봉지가 묵직해질 즈음,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지갑 하나를 발견했다. 가죽은 부드러웠고 안에는 현금이 두툼했다. 신분증에는 외국계 임원 직함이 적혀 있었다. 준호는 한동안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다. 이 돈이면 어머니 치료를 조금 더 미룰 수 있었다. 방세도 낼 수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지갑을 접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매니저에게 건네고 나왔다. 밖으로 나왔을 때 속은 텅 비었지만 가슴은 조금 가벼웠다.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렸다. 그는 계단에 주저앉았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다. 준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은 아무리 궁해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단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어머니는 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더 심했다. 그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기사들은 그들의 몰골을 보고 지나쳤다. 한참 뒤에야 한 노인이 운전하는 낡은 택시가 멈췄다. 병원에서는 냉정했다. 시술하려면 선납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준호는 병원 복도에서 벽을 쳤다. 소리가 나지 않게 주먹을 쥐고 이마를 대리석에 대었다. 그때 한 얼굴이 스쳤다. 한서연. 그녀의 눈빛, 그날 밤의 손바닥, 차가운 말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자존심은 이미 부서진 지 오래였다. 남은 건 어머니의 숨뿐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정장을 빌려 입고 강남으로 향했다. 옷은 어울리지 않았지만 상관없었다. 한성그룹 본사 앞에서 그는 오래 기다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마침내 검은 세단이 멈췄다. 문이 열리기 전 그는 차 앞으로 나섰다. 경호원이 움직였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도로 위에 무릎을 꿇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차창이 내려가고 한서연의 얼굴이 보였다. 놀람과 경계가 동시에 스쳤다. 제발 한 번만.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의 이마가 젖은 아스팔트에 닿았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한서연은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순간 준호는 알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혼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서연은 차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와이퍼가 빗물을 밀어냈지만 아뷰리는 여전히 흐릿했다. 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그 흐릿함 속에서도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박준호.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났다. 병실 바닥에 엎드린 채 경호원들에게 눌려있던 남자. 말이 끊긴 채 끝내 자신을 변명하지 못하던 얼굴.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이 내리쳤던 손바닥의 감각. 서연은 창문을 완전히 내렸다. 차가운 빗소리가 실내로 밀려 들어왔다. 일어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명령도 연민도 아니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마는 여전히 젖은 아스팔트에 닿아 있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서연은 그의 손을 보았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손이 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손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장면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경호원이 다가와 말했다. 대표님,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 서연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병원으로 가요? 그 말은 경호원이 아니라 준호에게 향한 것이었다. 어머니가 계신 병원. 준호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병원에 도착하자 서연은 곧바로 수속을 처리했다. 금액을 묻지 않았다. 서류에 서명만 했다. 의료진의 태도는 달라졌다.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동작이 빨라졌다. 준호는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자신이 이 공간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였다. 수술은 길었다. 서연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 사이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서연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민재의 설명은 완벽했지만 완벽하다는 점이 오히려 걸렸다. 그녀는 병원 CCTV를 다시 요청했지만 사각지대라는 답만 돌아왔다. 그리고 어머니의 침대 밑에서 발견된 작은 물건 하나. 금색 커프스 링크였다. 자신이 직접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 위치가 이상했다. 침대 머리맡, 너무 안쪽이었다. 서연은 사람을 붙여 박준호의 행적을 조사하게 했다. 대단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택시 기사, 병든 어머니, 폭력 전과 없음. 대신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가 어디를 가든 며칠 이상 버티지 못했다는 것.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서연은 직접 움직였다. 노량진 수산시장. 그곳에서 그녀는 멀리서 박준호를 보았다. 그는 얼음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말없이, 묵묵히. 그러다 몇 명의 남자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일부러 상자를 걷어찼고 욕설을 퍼부었다. 준호는 맞았다. 쓰러졌고 다시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주먹을 들지 않았다. 대신 그 뒤에 있던 노파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칼 바구니가 흩어졌고 그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 담았다. 괜찮으세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는 다시 그녀 앞에 있었다. 무릎을 꿇은 채 자존심이 아니라 생명을 내밀고 있었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보호자분. 서연과 준호가 동시에 일어섰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도의 숨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박준호 씨.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저는 투자합니다. 그리고 대가는 받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제 곁에 있어요. 서연은 말했다. 운전도, 경호도. 그리고 제가 모르는 세계를 보는 눈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이민재를 무너뜨리는데. 준호의 눈빛이 변했다. 분노가 아니라 각오였다. 저는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다만
더 이상 아무도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병원 창밖으로 비가 멎었다. 서울의 불빛이 다시 드러났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박준호가 한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 처음 발을 들인 날은 어머니의 수술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와 소매가 미묘하게 맞지 않았다. 빌린 옷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정장이 곧 신분이었고 그는 이미 그 규칙의 가장자리로 들어와 있었다. 차는 항상 이 자리에 세워두세요. 비서가 짧게 말했다. 대표님 동선은 매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은 필요할 때만 하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이곳의 언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날부터 눈에 띄게 말을 아꼈다. 회의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차량 안에서도 그녀는 거의 창밖만을 보았다. 그러나 준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긴장, 그리고 마음속에서 천천히 조립되고 있는 의심을. 이민재는 여전히 완벽했다. 아침마다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회의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회장님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라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흠잡을 데 없었다. 그러나 준호의 눈에는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재는 언제나 서연의 오른쪽 뒤에 섰다. 한 발짝 떨어진 거리.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지만 닿지 않는 위치. 보호처럼 보였지만 감시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유독 밤이 되면 병원을 찾았다. 회장 병실 앞에 오래 서 있지는 않았다. 대신 간호사실을 들렀다. 준호는 그 모습을 기억해 두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차량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서연은 혼자 병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창문 너머로 병원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서연이 들어간 지 30분 뒤, 이민재가 도착했다. 준호는 그를 따라 내리지 않았다. 대신 차량 블랙박스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차량은 병원 주차장 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충분히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거리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 구두 굽소리, 낮게 억눌린 목소리.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갈 겁니까? 이민재의 목소리였다. 의사 말로는 회장님이 깨어날 가능성도 있다던데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간호사였다. 그 가능성, 필요 없잖아요. 짧은 침묵. 약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실수처럼 보이게. 준호의 손이 굳어졌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녹음을 이어갔다. 그날 밤, 그는 그 파일을 서연에게 건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 역시 파일을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설명은 필요 없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그녀는 이민재에게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흘렸다. 담당 의사가 바뀌었고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병원에 2번이나 들렀다. 서연은 그 모습을 모두 기록했다. 동시에 준호는 내부 사람들을 살폈다. 운전기사, 경호원, 비서. 누가 언제 민재와 접촉하는지, 누가 병원에 들락거리는지.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다.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는 익숙했다. 며칠 뒤, 서연은 조용히 준호에게 말했다. 함정을 만들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깨어났다고 믿게 만들면 그는 반드시 움직일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가 끝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부러 병실에서 울었다.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그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식이 돌아오신 것 같아. 내 손을 잡았어. 전화 너머에서 잠시 말이 끊겼다. 정말이야? 응, 의사도 내일 다시 검사하자고 했어. 전화를 끊고 난 뒤 서연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그날 새벽 병원 CCTV에는 한 장면이 기록됐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직원 전용 통로로 들어오는 모습. 그의 손에는 작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익숙한 듯 간호사실을 지나 병실로 향했다. 그 남자는 이민재였다. 그러나 병실 문을 여는 순간 불이 켜졌다. 이민재 씨. 서연의 목소리가 울렸다. 동시에 병실 안쪽에서 경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 뒤편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녹음 파일과 영상이 담긴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민재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이건 오해야. 그는 웃으려 했다. 서연아, 너도 알잖아. 내가 어머님을 얼마나? 그 말은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다가오자 민재는 갑자기 서연을 끌어당겼다. 그의 팔이 그녀의 목을 감쌌다. 주사기가 그녀의 목 옆에 닿았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찌를 거야.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섰다. 놓으세요. 민재의 눈이 준호를 향했다. 그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끝내려고 했던 사람을 내가 지킬 겁니다. 그는 몸을 던졌다. 다음 순간 병실 안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비명, 발소리, 깨지는 소리. 준호의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고 민재의 손에서 주사기가 떨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이민재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준호는 그녀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병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박준호는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어깨의 통증이 늦게 밀려왔다. 셔츠 안쪽이 따뜻하게 젖어들고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보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침대 위의 한미경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호흡은 안정돼 있었다. 모니터의 파형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그 리듬을 확인한 순간 준호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민재는 병실 박복도에서 체포됐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은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침착한 척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얼굴이 무너졌다. 그 표정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준호는 보았다. 서연은 병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문 옆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 다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이전과는 달리 힘이 없었다. 괜찮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말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새벽
병원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경찰과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한성그룹, 차기 사위, 살인 미수라는 단어들이 복도를 떠다녔다. 의료진들은 입을 다물었고 경호원들은 동선을 막았다. 서연은 기자들 앞에 서지 않았다. 대신 모든 공식 대응을 변호인단에 맡겼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이틀 뒤 이민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혐의는 살인미수, 업무상 배임, 의료진 매수였다. 함께 체포된 간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그 사이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다. 온라인에는 영상이 퍼졌다. 몇 주 전 병원에서 촬영된 짧은 클립이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장면은 선명했다.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바닥에 눌려있고 한 여자가 그의 뺨을 때리는 모습. 한서연이었다. 영상에는 자막이 붙었다. 재벌가의 진짜 민낯, 가난한 사람은 변명할 기회도 없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로 늘어났다. 사과하면 끝인가요? 그때는 강도라더니 이제 와서 영웅? 돈 있는 사람은 언제나 선택권이 있네. 여론은 갈라졌다. 누군가는 서연을 비난했고 누군가는 그녀 역시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밤 박준호가 없었다면 한미경은 살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서연은 며칠간 잠들지 못했다. 휴대폰을 끄고 병실의 작은 소파에서 밤을 보냈다. 그리고 어느 아침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기자회견은 한성그룹 본사에서 열렸다. 서연은 준비된 원고를 들고 단상에 섰다.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몇 주 전 병원에서 저는 한 남자를 때렸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 남자는 제 어머니를 구하려다 범인으로 몰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제 위치와 편견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그 선택으로 인해 그는 직업을 잃었고 집을 잃었고 사회에서 밀려났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었다. 박준호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깊게, 오래. 그날 오후 서연은 조용히 준호를 불렀다. 병원 옥상에서였다. 바람이 불었고 서울의 풍경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변호사들이 얘기했어요. 서연이 말했다. 민사소송을 하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준호는 잠시 난간 너머를 보았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왜요?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말하겠죠. 결국 다 돈 때문이었다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날 밤 제가 문을 걷어찬 이유가 사라집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한미경의 의식이 돌아왔다. 아직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을 뜨고 딸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약했지만 분명했다. 준호는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그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 순간은 그들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그는 어머니의 병실로 돌아갔다. 김순자는 조금 나아진 얼굴로 아들을 보았다. 다 끝난 거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요. 그래도 중요한 건 지났어요.
김순자는 한참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래도 너 잘 버텼다. 준호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밖에서는 또 다른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재벌, 범죄, 사과, 보상.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정의를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준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였다. 그날 밤, 그는 끝내 사람으로 남았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 그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민재의 구속 이후 한성그룹은 겉으로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다. 주가는 요동쳤지만 임시 이사회가 열렸고 언론에는 경영 공백은 없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다음 이슈로 시선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준호의 일상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병실과 반지하 방을 오갔다. 병원비는 서연이 처리했지만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못했다. 도움을 받는다는 감각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심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준호는 병원 복도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준호를 보고 잠시 멈췄다가 다가왔다. 박준호 씨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재 측 변호인입니다. 그 말에 준호의 눈빛이 굳었다. 면회 요청은 거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민재 씨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합의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서로를 위해 조용히 끝내자는 겁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상은 빨리 있습니다. 지금은 영웅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 말은 위협처럼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장돼 있었다. 당신 어머니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고 분명하게 말했다. 전할 말이 있다면 법정에서 하라고 하세요. 남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는 어머니의 숨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겨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서연은 준호를 불렀다. 장소는 한성그룹 본사가 아니라 오래된 카페였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제부터가 더 힘들 거예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판이 시작되면 민재 쪽은 모든 수단을 쓸 겁니다. 당신을 흔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지치게 하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서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당분간 제 공식 운전기사 겸 보안 담당으로 일해요. 급여도, 계약도 정식으로. 준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건 보호이기도 해요. 당신 혼자 두면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낯설었다. 그러나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조건이죠? 동정으로 대하지 마세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날 이후 준호는 공식적으로 서연의 곁에 섰다.
차량 운전, 일정 동행, 외부 미팅 보안까지.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고 필요할 때만 존재했다. 그 방식은 그에게 익숙했다. 재판은 한 달 뒤 시작됐다. 법정에서 이민재는 이전과 다른 얼굴이었다.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대신 책임을 분산시켰다. 의료진의 판단착오, 과도한 스트레스, 오해. 그리고 박준호를 향한 질문이 시작됐다.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날 병실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숨이 막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사는 질문을 던졌고 변호사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증인은 당시 생계가 곤란한 상태였죠? 그렇습니다.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고 행동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법정 안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돈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재판은 길어졌다. 언론은 매일 새로운 제목을 달았다. 영웅과 음모, 재벌과 정의. 사람들은 댓글로 싸웠다. 그 사이 김순자의 건강은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 준호는 일부러 말을 아꼈다. 어머니의 눈빛이 예전보다 맑아진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 어느 저녁, 병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서연에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후회는 해요. 제가 믿은 것들에 대해서.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 선택은 후회하지 않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정의를 말했고 각자의 편에 섰다. 그러나 법정 안에서, 병실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진실은 소리치지 않아도 끝내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재판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초반에는 이민재의 악행에 분노하던 여론이 점차 피로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뉴스는 반복됐고 사람들은 또 그 이야기냐는 반응을 보였다. 정의는 오래 끓이면 식는다는 사실을 준호는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민재 측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익명의 제보가 언론에 흘러들어갔다. 박준호의 과거, 학력 중단, 불안정한 직업 이력, 과거 현장에서 있었던 사소한 다툼까지 확대 재생산됐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의로운 영웅인가, 분노 조절 실패자인가. 서연은 그 기사를 읽고 바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준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건 명백한 인격 살해예요. 서연이 낮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준호는 담담했다. 예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의 차분함에 서연은 오히려 불안해졌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오래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걸었던 곳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준호는 늘 어머니를 지켜야 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도망치지 말라는, 끝까지 서 있으라는. 다음 주, 재판에 중요한 증인이 출석했다.
바로 병원 CCTV 관리 책임자였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각지대와 기록 누락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당시 해당 층의 CCTV 서버는 외부 접근 흔적이 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이었다.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병원 관리자와 VIP 보호 명목으로 등록된 외부 인사. 모두의 시선이 이민재 쪽으로 쏠렸다. 변호사는 즉각 반박했지만 이미 균열은 생겼다. 단순한 우발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 은폐 정황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방은 아직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서연은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그날 밤에 대해 더 기억해내셨어요. 준호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단어가 있었어요. 서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반지라고 하셨어요. 그 단어 하나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민재가 늘 차고 다니던 시그니처 반지. CCTV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던 증거였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증언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영상 증거와 결합되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민재 측도 어머니의 회복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 주차장에서 이상한 차량이 목격됐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그는 서연을 먼저 차에 태우고 어머니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쪽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누구십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여자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침착해졌다. 야간 점검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너무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한 발짝 다가갔다. 병동 명단에 없는 분입니다. 그 순간 여자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달아나려 했다. 준호는 즉시 그녀를 붙잡았다. 짧은 몸싸움 끝에 그녀의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가 떨어졌다. 경보가 울렸고 병동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곧 도착했다. 여자는 체포됐고 조사 끝에 이민재 측과 연결된 인물임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증언을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 이 사건은 여론을 다시 뒤집어 놓았다. 증언 방해 시도 적발. 피해자 2차 위협. 기사의 톤은 더 이상 중립을 가장하지 않았다. 재판 마지막 주, 법정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찼다. 김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증인석에 올랐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날 밤 숨이 막혔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눈앞이 어두워지는데 누군가 있었어요. 법정은 숨을 죽였다. 손에 반짝이는 반지. 그 말이 끝나자 이민재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끝내 여기까지 버텨왔다. 재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이 보여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정의가 실현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을 지나야만 다음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는 날, 그들의 인생도 또 한 번 방향을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판결을 앞둔 일주일은 준호에게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다.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렀고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는 않았지만
대신 잠을 깊이 자지 못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법정의 공기,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주사기를 들고 있던 여자의 눈빛이 뒤섞여 떠올랐다. 김순자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고 경호는 이전보다 훨씬 삼엄해졌다. 병원 측은 공식 사과문을 냈고 관련 책임자 몇 명이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준호는 그런 조치들이 진심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은 판결 이후를 대비한 정리처럼 보였다. 준호야. 어느 오후 어머니가 조용히 그를 불렀다. 네, 어머니. 내가 많이 변한 것 같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예전에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잖니. 김순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런데 요즘은 서 있더라.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어머니 때문에입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를 지키려고. 김순자는 그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지만 힘은 분명했다. 사람은 말이다, 준호야. 누군가를 지키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이미 다른 사람이 되는 거란다. 그 말은 오래도록 그의 가슴에 남았다. 한편 서연은 그룹 내부에 또 다른 싸움을 치르고 있었다. 이민재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그를 통해 이득을 보던 이사진 일부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고 사적 감정이 경영 판단을 흐린다는 보고서를 돌렸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살벌했다. 대표님, 이쯤에서 합의를 고려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이사가 말했다. 이미 그룹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합의요? 법적 책임은 최소화하고 내부 문제로 정리하자는 겁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여러분 중 누군가의 어머니가 그 병실에 누워 있었다면 같은 말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이건 우리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범죄를 덮고 성장한 기업은 언젠가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 노골적인 압박을 받았다. 익명의 제보, 주가 조작 의혹, 개인 사생활에 대한 루머까지. 그러나 그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준호가 있었다. 말없이 문을 열어주고 말없이 뒤에 서 있었다. 그는 경호원이었지만 동시에 증인이었고 방패였다. 판결 전날 밤 준호는 옥상에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 펼쳐졌다. 수많은 창문마다 다른 삶이 있었다. 서연이 뒤늦게 올라왔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이 오지 않아서요. 서연은 난간에 기대섰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까요? 끝난다는 표현보다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정리된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정리는 늘 아프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어 서연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만약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만약 내일 우리가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오늘의 선택은 남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서연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붐볐다. 기자들, 방청객들, 이해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준호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몇 줄 앞에서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다. 이민재는 수감복 차림으로 들어왔다. 더 이상 반짝이는 반지도 여유로운 미소도 없었다. 그는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시선을 피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피고 이민재는 그 순간 준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머니의 손도 미세하게 떨렸다. 판결은 길었다. 범죄 사실, 증거, 증언, 방해 시도까지 하나하나 언급됐다. 법정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준호는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밤을, 물 한 잔을 얻으려다 들은 숨막히는 소리를, 그 선택이 여기까지 데려왔다.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 준호는 깨달았다. 이 결과가 어떻든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재판장의 마지막 문장이 울려 퍼지려는 순간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모든 것이 바로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마지막 문장이 법정을 울렸다.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준호의 귀에는 심장 박동만 남았다. 한 박자, 또 한 박자. 어머니의 손이 그의 손 안에서 천천히 힘을 풀었다. 그것은 긴장이 풀린 움직임이었다. 이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다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반성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탈함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다. 대신 깊은 숨이 가슴을 통과했다. 마치 오래 붙잡고 있던 무거운 문 하나가 닫히는 느낌이었다. 법정은 곧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이 움직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다. 그러나 준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준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끝난 거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끝났어요. 그 말은 사실과 조금 달랐다. 끝난 것은 재판이었고 판결이었지 삶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수많은 마이크가 그들을 향해 뻗어왔다. 박준호 씨,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오늘은 어머니와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선을 그었다. 며칠 뒤 이민재 사건의 판결문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의료범죄, 재벌범죄, 증언방해까지 모두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었다. 사람들은 사법정의의 회복이라 불렀고 일부는 시스템의 예외라고 냉소했다. 서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성그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녀는 원고를 보지 않았다. 우리는 성장보다 먼저 인간을 지키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박수와 비판을 동시에 불러왔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선택은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병원을 찾았다. 김순자의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김순자는 그녀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왔구나. 괜찮으세요, 어머님? 이제 괜찮지. 김순자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이 말이야,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욕심이 줄어들어.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너도 많이 힘들었지?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결국 바로 잡았다는 거지. 그 말은 서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몇 주 뒤, 준호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역할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서연의 요청으로 그룹 내 윤리보안 자문팀의 실무 책임자가 되었다. 현장을 아는 사람, 약자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처음 회의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그를 낮게 보는 시선이 있었다. 그러나 준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말로 설득하기보다 기록으로, 사례로, 현실로 보여주었다. 이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말했다.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준호는 퇴근길에 예전 반지하 집 앞을 지나갔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다. 그는 잠시 그곳을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그곳은 더 이상 돌아갈 장소가 아니라 지나온 길이었다. 지금 그는 어머니와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햇볕이 드는 집이었다. 김순자는 창가에 화분을 놓고 물을 주는 일을 즐겼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녀는 자주 그렇게 말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은 조용한 식당에서 준호를 만났다. 공식 일정이 아닌 사적인 자리였다. 이제는 괜찮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완전히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는 웃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습니다. 서연도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래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을 살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었다. 준호 씨. 서연이 말했다. 앞으로도 같이 걸어줄 수 있나요? 그 말에는 명령도, 계약도 없었다. 단지 선택의 제안이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다시 흘러갔다. 뉴스는 다른 사건을 다뤘고 사람들은 또 다른 분노와 관심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한 구석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또 다른 사람의 용기가 되고 그 용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변화. 박준호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도망치지 않았던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했다.